F1 레이스카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은 엔진입니다. 현행 F1 레이스카는 800마력 정도로 내는 1.6L V6 터보 엔진에 200마력의 출력을 내는 전기 모터가 조합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F1 레이스카의 엔진은 타 카테고리 엔진들에 비하면 대단히 짧은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엔진을 무진장 많이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며 윤석미식 해결법을 내세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버리면 자금줄이 넉넉한 상위권 팀과 하위권 팀의 격차가 너무 나버리기 때문에 FI에선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파워 유닛 부품들의 개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레이스를 하다 보면 엔진이 자기 혼자 절정을 하거나 웬 불안당이 뒤에서 들이받아 파워 유닛이 파손될 수도 있어 부득이하게 정해진 부품 수보다 더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이렇게 정해진 파워 유닛 부품 개수를 초과해서 사용할 경우 해당 드라이버는 10그리드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무리 엔진을 금지 5급으로 다뤄도 단 4개의 엔진으로 시즌을 전부 소화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때문에 각 팀에선 아예 전략적으로 추월이 비교적 용이한 서킷에서 추가 부품을 사용한 뒤 10그리드 페널티를 받고 이후 드라이버 기량에 맡긴 뒤 10그리드 페널티를 무마하는 전술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F1 레이스카의 드래그 기록은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현행 레이스카 기준으로 F1은 제로기 2.5초인데 이는 약 1억 3천만원짜리 테슬라 모델 S 플레드보다 0.5초나 느린 기록입니다. 최고 속도도 약 360km에 그치는데 부가티 시론 10호 스포츠가 490km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귀여운 수준이죠. 그러나 이것은 드래그 기록이고 서킷에서 F1은 말도 안 되는 스피드를 보여줘 양산의 슈퍼카들은 물론이고 다른 어떤 레이스카들도 명암을 못 내밉니다. F1과 비교하면 코닉세그나 부가티 같은 직발충들은 그냥 마이클 타이슨과 초등학생의 야차로를 뜨는 수준이며, 레이스카 딱지가 붙어있는 GT3 클래스와 LMP1 프로토타입들도 범부로 만들어버리는데요. 유일하게 GT3와 LMP1, F1이 다같이 사용하는 스파프랑코르샹 서킷 랩타임 기준 GT3의 랩타임은 2분 10초대에 머물고 WEC 역사상 가장 빨랐던 시대인 LMP1 레이스카들은 1분 50초대를 끊어내지만 F1 레이스카들은 1분 40초 초반을 끊어냅니다. 통상적으로 F1 레이스카와 양산차의 기술 격차는 약 40에서 50년 정도 차이 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현재 날고 있는 슈퍼카들이 끽해봐야 40년 전 F1 레이스카와 비빈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1976년 제임스 헌트는 맥라렌 M23로 노르트 슐라이페에서 7분 6초를 기록했는데, 이 시간은 2022년 출시한 911 GT3가 찍은 7분 5초의 기록과 거의 비슷한 기록입니다. 물론 현재는 에스턴 마틴 발키리, 메르세데스 AMG1 등 F1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양산차들 덕분에 이 격차가 제법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F1과 양산차의 거리감은 형연할 수 없을 정도로 아득한 격차입니다. 안타깝게도 안전 문제로 인해 현행 F1 레이스카가 노르트 슐라이페를 100% 전력으로 달리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하지만 시뮬레이터상으로 F1 레이스카의 노르트 슐라이페 기록은 약 5분 20초 정도인데 이는 후스랄 포르쉐 919 에보와 비슷한 기록입니다. 역사상 F1을 랩타임으로 이겨본 차는 딱 한 대 있습니다. 바로 2018년 포르쉐 919 에보죠. 마라톤 선수 같은 르망 LMP1 레이스카를 전부 개조해 단거리 스프린터로 만든 이 차는 포르쉐가 규정집을 전부 똥실을 사용하며 만든 궁극의 레이스카입니다. 뉴르부르크링 랩타임을 5분 19초대로 찍으며 압도적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이 차는 스파프랑코르샹에서도 F1을 무너뜨리기 위해 전력으로 달렸는데요. 여기서 919 에보는 스파프랑코르샹에서 1분 41.770초를 찍어내며 2017년 벨기에 그랑프리 폴포지션 기록인 1분 42초를 앞섰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 뒤 F1 역사상 가장 빠른 레이스카인 W11이 퀄리파잉에서 1분 41.252초를 찍으며 포르쉐의 기록은 단박에 일장춘몽이 되었습니다. F1 역사상 가장 빠른 레이스카는 W11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나온 이 차는 거의 모든 서킷들의 트랙 레코드를 깨부쉈고, 메르세데스가 공돌이들에게 추가 수당을 곱빼기로 줘가며 만든 궁극의 레이스카입니다. 완성형을 할 수 있었던 메르세데스 파워유닛에 아드리안 유이 부럽지 않은 제임스 앨리슨이 깎아낸 바지보드가 조합된 이 차는 누워서 떡 먹듯 루이스 해밀턴의 7번째 타이틀을 안겨줬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차는 17번의 레이스에서 13번의 우승과 15번의 폴포지션을 가져갔는데, 코로나로 축소된 시즌만 아니었다면 F1 캘린더 속 대부분의 트랙 레코드를 도장 깨듯 깨부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 루이스 해밀턴의 폴랩 온보드를 보면 기가 막힐 지경인데요. 브레이크에 발을 갖다 대지 않아도 웬만한 중고속 코너는 플루스루틀로 돌파하며 마치 기차레일 위를 달리는 고속철도를 연상케 했습니다. 그야말로 시즌 내내 레드불을 몽둥이 찜질한 것은 물론이고 크리스천 호너와 레드불 스내부의 악몽으로 자리 잡았죠. F1에서 영원한 1등은 없습니다. 2022년 메르세데스처럼 말이죠. 일반적으로 FIA는 압도적으로 이겨먹은 팀이 있다면 해당 팀을 저격하는 규정을 내놓으며 6년에 한 번 정도 대규모 규정 변화를 해 주기적으로 불판을 갈아주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작년에 잘나가던 팀도 단박에 트랙터로 변신하곤 합니다. 또 F1의 규정은 역설적이지만 차를 느리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F1 역사상 레이스카의 랩타임을 더 빠르게 만드는 규정을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대규모 규정 변화를 만든 시즌은 특히 더 느려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2022년 바레인 그랑프리 레드불 RB18은 1분 30.681초를 기록했는데, 이는 바로 작년 차인 RB60B가 기록한 1분 28.997보다 1초 넘게 차이 나는 기록입니다. 그러나 이런 규정 변화에서 여러 석학들은 어떻게든 차를 손질하며 기록을 단축해 대규모 규정 변화에서 1년, 2년이 지나면 점차 랩타임이 줄어들며 정상화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를 입증하듯 그라운드 이펙트 시대의 정점이던 2024년 막스 베르스타펜은 바레인에서 21년도 규정보다 불과 0.2초 느린 1분 29.179초를 기록했습니다.
본래 F1의 타이어는 팀마다 업체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선 그 선택지가 미쉐린과 브리지스톤으로 좁아지더니 2011년부터는 이탈리아의 피렐리만이 타이어를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피렐리는 F1에게 경도에 따라 C1에서 C6의 타이어를 제공하는데 여기서 F1은 서킷의 부담도에 따라 이 5개 타이어 중 3개를 하드, 미디움, 소프트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타이어는 개수가 정해져 있어 팀들은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안배해야 하는데요. 이 중 가장 중요한 타이어는 소프트 타이어입니다. 소프트 타이어는 레이스에선 낮은 내구도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퀄리파잉에선 반드시 넉넉하게 확보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소프트 타이어는 2-3렙만 돌아도 랩타임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립이 짱짱한 새 소프트 타이어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냐에 따라 퀄리파잉에서 기록 경신은 하냐 마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프랙티스나 스프린트 때 소프트 타이어를 너무 많이 써버리면 퀄리파잉 Q3 세션, 피트엔 걸레짝이 된 소프트 타이어만 남아버리고 드라이버들이 아무리 똥꼬쇼로 해도 기록 경신을 못하는 불성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팀들은 프랙티스와 Q1, Q2의 소프트 타이어를 얼마나 쓸지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위권 팀들은 폴 포지션을 결정하는 Q3에 사용한 소프트 타이어를 절약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Q1에서 헌 소프트를 사용하거나 아예 미디움 타이어를 장착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F1 타이어의 마모도는 온도가 결정합니다. F1 타이어는 제각각 작동 온도가 있고 이 온도에 올라와야 겉면의 고무층이 녹아 최상의 접지력을 만드는데요. 타이어 컴파운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소프트 타이어는 105도에 도달해야 하고 하드 타이어는 135도를 작동 온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온도에 도달하지 못하면 타이어의 고무층이 딱딱한 채로 굳어있어 그립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세이프티카 상황, 드라이버들이 좌우로 흔드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세이프티카 상황에는 드라이버들이 느릿터치 세이프티카 뒤에서 강제로 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세이프티카 엉덩이 냄새만 음미하다간 타이어 온도가 수직 낙하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세이프티카 엔딩 후 리스타트 할 때 큰 손해를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드라이버들은 의도적으로 차를 좌우로 흔들어 타이어에 부담을 줘 예열 작업을 합니다. 피트에서 레이스카가 대기할 때 타이어에 웬 비닐 포대를 씌워놓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이건 그냥 먼지 암트라고 장착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전기장판인데 여기에 타이어를 감싸 보관함으로써 드라이버들은 출격할 때 타이어 온도를 더 용이하게 끌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드라이버와 팀들은 타이어의 온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앞차의 열기나 높은 트랙 온도가 가해지면 타이어가 과열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 타이어의 고무층이 필요 이상으로 녹아 더 많은 고무를 소모하게 되고 타이어 관리 실패, 랩타임 저하 등 각종 합병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타이어는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는데 이 온도를 잘 관리하는 드라이버가 진짜 잘하는 드라이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F1 추월 장면을 볼 때 차가 갑자기 쭉 미끄러는 장면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일명 휠락, 즉 타이어의 그립이 감당 못할 지경으로 브레이크가 작용해 바퀴가 잠기는 현상이죠. 일반 양산차에는 ABS가 장착돼 있어 이런 현상은 재수 옮지 않고서야 잘 일어나지 않지만 그런 전자장비가 금지된 F1에서 휠락은 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휠락은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레이트 브레이킹으로 추월 시도를 하다 일어나기도 하고 퀄리파잉 중 때를 놓치거나 욕심을 부리다가 일어나기도 하고 아니면 매직 버튼을 건드려서 일어나기도 하죠. 어쨌든 이렇게 바퀴가 휠락에 걸리면 마치 지우개를 바닥에 빡빡 문댄 것처럼 타이어에 평평한 부분이 생기는데 이는 드라이버에게 불편한 승차감을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타이어 관리에 끔찍한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2012년부터 규정에 추가된 DRS, 일명 드래그 리덕션 시스템은 레이스카 리어윙의 플랩을 열어 다운포스를 줄이는 장치입니다. 일반적으로 F1 레이스카의 공격각 파츠들은 차를 아래로 누르는 다운포스를 생성하는데요. 이것들은 코너에서는 타이어를 지면에 짓누르며 빠른 코너링 스피드를 만들어내지만 그런 게 필요 없는 직선주로에선 오히려 드래그를 유발합니다. 때문에 다운포스가 필요 없는 직선주로에선 리어윙 플랩을 염으로써 속력을 확보하는 것이죠. 현재 DRS는 아무 때나 화장실 변기 뚜껑처럼 여닫을 수 없고 정해진 DRS 존에서만 열 수 있으며 DRS 디텍션 존에서 앞차와 1초 이내의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DRS는 10에서 20km 정도의 속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데 실제 레이스에선 추가 속도 외에도 앞차의 슬립스트림 효과를 더욱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 더 많은 추월 장면을 창출하곤 합니다. 피트스톱은 F1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든 레이스카들은 레이스 중 두 종류의 컴파운드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는 다시 말해 큰 변수가 없는 이상 의무적으로 한 번은 피트스톱을 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피트스톱은 각 타이어마다 3명 그리고 차를 들어올리는 잭맨과 여러 인력들을 포함해 20명 정도가 팀워크를 발휘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박자가 안 맞아서 타이어 교체가 찐빠나 3초 이상 걸린다면 드라이버가 죽어라고 좁혀놓은 앞차와의 격차가 전부 어그러지는 것을 넘어 레이스 자체를 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빠른 피트스톱은 2023년 맥라렌이 기록한 1.8초로 말 그대로 이상적인 피트스톱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긴 피트스톱은 1957년 후안 마누엘 판지오가 기록했지만 이는 고대 F1의 이야기고 부족한 핏크루와 재구비 등 감행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빼면 가장 긴 피트스톱은 2001년 페라리가 말레이시아 그랑프리에서 기록했습니다. 당시 그랑프리가 열리는 세팡 서킷은 레이스 중반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렸고 페라리 소속 루벤스 바리첼로는 타이어로 바꾸기 위해 핏
피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피트에는 그 누구도 타이어를 준비해놓지 않아 페라리 피트는 단박에 아수라장되었죠. 이때 페라리는 무려 72초의 피트스톱 타임을 기록함으로써 가장 긴 피트스톱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당시 페라리 F2001의 성능이 워낙 천에천이었기에 바리첼로와 슈마어는 그 긴 터널 같은 피트스톱 후 다른 차들을 전부 추월, 결국 원투 피니쉬로 하며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이렇게 준비 불량으로 인한 피트스톱 말고 기술적인 문제로 피트스톱이 길어진 건 2024년 자우버가 최고 기록입니다. 2024년 바레인 그랑프리, 자우버는 경량화를 위해 더 가벼운 휠러트를 장착했는데 이것이 휠건에 의해 속절없이 갈려나가 크로스 스레딩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때문에 보타스는 바레인에서 54초 동안 대기하며 타이어가 장착되게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죠. 당연히 당시 자우버는 F2001처럼 어마어마한 성능이 아니었기에 속절없이 꼴찌를 기록하며 치욕스러운 개막전을 치렀습니다. 이후 레이스에서도 자우버는 이 크로스 스레딩으로 골머리를 앓아 9라운드까지 피트스톱 타이어 교체에만 무려 265초를 소모, 평균 피트스톱 시간이 8.85초라는 대기록을 작성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가장 느린 피트스톱 또한 공교롭게도 보타스가 기록했습니다. 2021년 모나코 그랑프리, 보타스는 타이어 교체를 위해 정차했지만 앞서 설명했듯 휠건과 너트가 찐빠다며 크로스 스레딩 현상이 발생했고 너트가 아예 걸레짝이 되어버려 타이어를 빼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보타스는 타이어가 날라왔다가 봉변을 당해 그대로 리타이어, 차는 이후 공장으로 옮겨져 43시간 15분 뒤에 비로소 빠지게 되었습니다.